자, 이어서 우리 교재로 292쪽의 끝허리 붙어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역 추론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이번엔 귀납추리를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귀납추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나온 첫 번째 이것부터 보자. 우리가 연역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역 추론이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제와 대체로 뭡니까? 주지의 꼴로 이룬 거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자신은 뭐죠? 구체적? 아니야. 일반적 사실에 구체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귀납추론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귀납추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여러분 자신 이번에는 주지가 여기 나오는 뭐죠? 전제와 결론이라고 써야지. 전제와 결론이라고 했을 때 이번엔 귀납추론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써야죠. 구체적 사례의 일반화다. 우리는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 먼저 완전 귀납이 나와주고 있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읽다 말았습니다. 지구, 화성, 수성은 둥글다. 개별적 사례 1. 그 다음에 지구, 화성, 수성은 행성이다. 개별적 사례 2. 그러므로 모든 행성은 둥글다. 결론 이렇게 나오죠. 아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읽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시간에 뭐라 했냐. 첫 번째 제가 완전 귀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런 거 쓰죠. 공자는 사람이다. 그죠? 사람이다. 맞죠? 아니지. 공자는 죽었다. 이번은 맹자도 죽었다. 그죠? 맹자도 죽었다. 이때 여기 나온 공자와 맹자는 사람이다. 그 다음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게 우리가 알고는 사례 1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사례 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례 1과 사례 2의 뭐죠? 비교입니다. 이때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자와 맹자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러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비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일반적 구체적 사례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실일 수는 없다. 사실 가능성은 있다. 그죠? 사실 가능성은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죠? 참새는 하늘을 난다. 여기 나온 까마귀도 하늘을 난다. 참새와 까마귀는 새다. 그러면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 했을 때 정말 모든 새는 하늘을 나느냐. 새 중에서 날지 못한 새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조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닭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대체로 여기 나오는 귀납법의 결론은 참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 참인 것은 아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통계추론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통계추인데 제가 수업 중에 농담 삼아서 무슨 얘기를 잘하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꼭 봐줘 하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요 그것이 꼭 이번 시험에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쓰죠. 우리 반이 있어요. 우리 반이 있는데 우리 반에 10명 중에서 우리 반 10명 중 5명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5명이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므로 뭐죠? 전교생의 50%는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른 반은 8명, 9명 합격했는데 우리 반만 5명 합격했을 가능성도 있고 거꾸로 다른 반은 한두 명 합격했는데 우리 반만 5명 합격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반이 그걸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거 있죠. 완전기 나온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가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이에요. 이걸 뭐라 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계추론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역법의 결론은 전혀 오류가 없는 데 비해서 귀나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이번에는 인과추리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세 번째 인과추리야. 그래서 거기시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나왔냐, 겨울에 운동하면 땀이 난다.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난다. 그러므로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난다고 봐야 한다 그랬네. 거기 보시면은 겨울에 운동하면 땀이 난다, 이건 개별적 사례 1이에요. 두 번째,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난다, 이건 개별적 사례 2야. 그러므로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난다, 이건 결론이란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인과추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유비추리입니다. 거의 유비추리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죠? 확장된 비유의 원리다. 확장된 비유의 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기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유비추리는 잘못 온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걸 범할 수가 있어. 잘못된 유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면적 유사성이 본질적 유사성까지 확장돼 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잘못된 유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현재 우리나라 토양오염은 심각한 정도이다. 몇 년 전 경남 김해 밀양 사천 등 15개 지구 조사한 쌀의 평균 카드뮴 오염도는 0.4에서 7.6 ppm이었다. 영국에 이따이 병에 걸린 당시 그 지역의 카드뮴 농도가 1.4에서 볼 때 위험한 수준이다. 현재 일본에서 0.4 ppm 이상이면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한 가지 신뢰만으로도 한국 토양오염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건 유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유추다. 말 그대로 확장된 비유의 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 더 보고 다시 앞에 292쪽에 있는 지문을 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94쪽에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아시죠?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변증법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변증법은 우리가 뭐라 하죠? 정덕이 반이구루 합의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건 기억이 있어. 여기 나오는 한자로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지양과 여기 나오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것부터 써야지. 여기 나오는 이렇게 썼을 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향과 여기 나오는 이번 뜻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이건 각 다르다겠죠. 이때 지향은 뭐죠?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뭐라 했더라? 뭐라 했어요? 집단적 쏠림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말입니다. 평화통을 지향한다 이걸 썼거든. 근데 이걸 쓰려고 그래.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회피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정과 반을 절충하여 그걸 발전 한 단계 업시키는 걸 우린 지양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이것의 뜻이 그죠? 한자로 꼭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지양하고 그게 바로 변증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형은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사형은 인간의 정성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형은 말입니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이게 정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사형에 문제점이 있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이게 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이 나온 것이 합의다. 그 절충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책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아니야. 그러므로 책은 정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독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여러분 자신은 나무는 보지만은 숲을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다독과 정독을 어떻게 좀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뭐야? 여러분 자신 박이정이죠. 그러니까 넓게 읽되 깊고 섬세하게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반합이죠. 그죠? 이게 정반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우리 교재로 292쪽에 왔어요. 292쪽에 뭐가 나왔냐? 연역 추론의 예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가장 커다랗게 지문을 빨리 독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밑줄을 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먼저 읽으면서 뭐야? 문종 파악을 먼저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나눠볼 것.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을 것.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결국 문단 독해는 빨리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그으면서 읽기, 핵심어에다 네모치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가볼게요. 자, 한국인의 뿌리 깊은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 나오고 있다. 한국 민족은 5천년의 긴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에 온갖 영광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시련도 매우 컸지만 그걸 극복할 뿐 아니라 그 속에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한국인과 한국 문화 속에 시련을 극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자의 능엄한 자부심이 정립된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뿌리 깊은 자부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저보고 써한다면 여기가 지금 뭐죠? 여러분 여신 화제 또는 뭐죠? 논제의 제시예요. 논제의 제시므로 여러분이 읽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지? 한국인의 뿌리 깊은 자부심,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무엇보다 그것은 오랜 역사의 축조에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거기 나온 무엇보다도부터 어디까지 그 밑에 발전시켰다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 뭡니까? 여기 나온 논제에 대한 부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리하여 있죠. 여기 디귿 있죠. 디귿이 바로 주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지라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지라면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게 바로 뭐가 되지? 전제가 돼요. 이게 바로 전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자의 능엄한 자부심이 정립된 것이다. 여기다 밑줄. 이것이 바로 뭐야? 사실명제예요. 이것이 사실명제는 뭐지? A는 B다의 걸로 나타나죠.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반드시 논거가 나와야 되죠. 반드시 그 논거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자부심에 대한 상술과 그 근원이 지금 디귿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한국인에게 가해진 가장 위협적인 도전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의 엄청난 문화적 통화력이요, 또 하나는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무력 침략이었다. 수천 년간 중국의 문화적 통화력은 중원을 정복한 타민족들까지도 중국인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매우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으면서도 중국의 동화되기는커녕 자기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창조시키고 한국인의 주체성을 강화 발전시켰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그 위에 나온 밑줄 준 주제에 대한 첫 번째야 뭐죠? 뭘 보여줘? 민족문화의 자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민족문화의 자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다음 두 번째, 한국에 가해졌던 또 하나의 큰 도는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무력 침략이었다. 한국의 역사는 유사 이래로 다른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대한 응전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북방민족이 중원을 점령하여 중국의 매치하나 식민지의 정복 왕조가 섰던 시기에도 한국인들은 한반도 다른 민족의 정복 왕조가 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랜 한국 역사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부심을 길러주었다. 이 민족적 자부심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이어서 지식층보다는 서민층일수록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면면이 이어왔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뭐죠? 여러분 자신 뭐죠? 호국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디귿에 대한 뭐가 되죠? 여러분 주신 농거가 돼요. 그러므로 여기가 뭐죠? 농거 1, 여기가 농거 2가 돼요. 그죠? 맞죠? 맞죠? 그러므로 전체의 주제문이 어디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 위에서. 그러므로 이건 뭐죠? 전형적인 연역 추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명제를 가지고 봤을 때와 그 다음 한 장을 넘어갑니다. 어디에 있어? 우리 한 장을 넘어가서 말입니다. 우리 교재로 293쪽이야.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거기 나온 귀납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A 회사의 어떤 남성용 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이 10,000원인데 순수 재료비와 용기 포장비를 합한 제조원가는 2,300원이다. 소비자 가격이 제조원가의 대비를 넘는다. 이 화장품의 순수 재료비는 1,000원으로 소비자 가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광고비 등 판매 관리비가 2,100원으로 가격이 비싸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T에서 한 여성 제품 화장품도 제조 원가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장품 값은 심하게 애곡되어 있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 회사와 T 회사의 사례죠. 그죠? 그 다음이야. 지금의 화장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만큼 먼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자율적인 인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단은 A 회사와 T 회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확실히 달라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A는 B다의 꼴로 나타났지만은 그 두 번째 문제는 뭐죠? A는 B 해야 한다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뭐란 이야기요? 정책명제란 이야기요. 그렇죠? 정책명제죠. 명제가 뒤에 있죠. 결론이 뒤에 있죠. 결론이 어디에 있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 나온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요? 가격 인하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의 주장이 뒤에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마지막 여기처럼 밑줄 그냥 맨 마지막에 그어져 있어야 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두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뒤에 나온 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번 변증법의 예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우리 그 다음 문제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제에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국회직 8급 문제에 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로서의 국가일단 띵겨불고 던져불고 일단 거기 나온 4번 봅시다. 이 약을 우선 실험용 쥐 5마리에 투여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약 90% 정도 쥐가 암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미루어 이 약이 암치료에 탁월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이 약을 사람에게 투여해보기로 했다. 쥐의 경우에 성공적이라고 해서 사람의 경우도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까지 실험 결과로 볼 때 사람 암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추죠. 유비추론이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5번은 유비추로서 전형적인 뭡니까? 귀납법이야. 그렇죠? 그 다음 4번 봅시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지난 시간에 했죠. 뭐라 했다 내가 이걸? 정언적 연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3번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도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3번은 뭐더라? 뭐라 있어요? 에이, 직접 추론이라 그랬고, 이건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지? 대전제의 생략이죠. 이건 대전제가 없잖아. 대전제가 뭡니까? 대전제가 뭐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대전제가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번 보세요. 2번 보면은 고난과 역경소에 동고동락한 사람 치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애는 영원할 것이다 해서 여기 나온 2번도 직접 추론이죠. 이번 소전제가 빠져있죠. 그렇죠? 그 두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했다. 이 말이 빠져있죠.
소전제가 빠져있죠. 그래서 전제의 생략이 있으면 직접 추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전제의 생략이 없으면 간접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끔은 여기는 직접 추론해서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나 논설문은 거의 대부분 결론을 생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므로 일단 여기 나온 2번, 3번, 4번은 절대 답이 아니야. 왜? 모두 다 연역법이니까. 모두 다 연역법이니까. 맞죠? 모두 다 연역이니까 답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1번이냐 5번이냐 문제인데 1번입니다. 디지털이 없는 첨단이 없는 아날로그는 구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을 아는 것, 디지털에만 빠지는 것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디지털이라는 첨단 지식에 아날로그를 덧대는 것이다. 정반합이죠. 정반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봤지? 거기 나오는 이외에 08년 국회직 8급에 나오는 게 지금 뭐죠? 국가적 이상과 개인적 이상의 절충이거든.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추론된 걸 찾아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 이어서. 자, 마지막에 와 있네요. 우리는 지난번부터 뭐라고 있죠? 지금 논증의 3요소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했죠? 명제됐고 이어서 추론을 했어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논거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 장을 넘어가 보니까 논거가 나오죠. 그죠? 이번엔 논거가 나와. 근데 여기 나온 논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가 있냐면은 다리가 있어. 여기에 교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교량을 떠받드는 것을 우리는 교각이라 그럽니다. 이때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명제라 그래요. 자기의 주장이야. 이것이 바로 뭐죠? 논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걸 두드러 깨면 이게 무너지죠. 그렇죠? 이걸 두드러 깨는 것. 밑에 있는 논거를 두드러 깨는 걸 우리는 뭐라 하죠? 논파한다 그럽니다. 논거를 파괴한다 그래요. 상대의 주장이 객관성을 띠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논거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논거는 말입니다. 이게 튼튼할수록 좋아. 그러므로 뭐죠? 논거는 무조건 타당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말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어서 세 번째 말입니다. 논거는 아무래도 독자들의 흥미를 갖는 것이야. 흥미성을 갖는 걸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리했을 때 우리 교재를 한 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뭐죠? 사실논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견논거가 있다. 사실논거는 대단히 구체적이며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인과법, 기호법, 예증법, 비유법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견논거는 말입니다. 뭐죠? 인용법이야.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봅니다. 거기 사실론거 나오죠. 그건 사실론거에 나오는데 역사적인 사실, 실험 결과, 통계 수증을 객관적인 재로 독자의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말입니다. 늘 그렇듯이 인과법 말입니다. 뭐죠? 우연 또는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죠. 그죠? 우연 또는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원인과 경계관계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결해버리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 여학생이 어제 학원에 오다가 우연찮게 저를 만났어. 근데 하루 종일 재수가 없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또 바빴어. 짜증나. 집에 가. 나는 어제 우리 국어선생님을 만났다. 근데 하루 종일 재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다가 또 국어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오늘 또 재수가 없을 것이다. 즉 뭐요? 우연히 발생한 시간적 순서를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죠. 나만 야구장 가면 야구 접은다고. 이건 우연이란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 공을 던지다가 나온 거 보고 뼈리 던져버렸냐. 그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비유법 말입니다. 아까 나왔죠. 뭐죠? 잘못된 유추의 오류를 범한다는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좀 잘 피해서 들면 돼. 먼저 우리 교재치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매우 조직적인 문자라는 점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자신 일반적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명제예요. 사실명제예요. 그러면 한글을 살펴보면 핵을 하나씩 덧붙여 이게 뭐죠? 가액의 원리죠? 하나씩 덧붙인 것을 가액의 원리라고 합니다. 덧붙여 기억, 니은, 디귿, 티읕, 그죠?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치읓처럼 글자를 만들었다. 이 결과 같은 계열의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은 겉모양에서도 공통성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조직성은 세 개의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음 글자에서도 단모음 글자 아, 어, 오를 만들고 거기다 하나씩 덧붙여서 야, 여, 요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한글의 조직성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금 뭐죠? 예를 들어서 증명해주고 있는 예증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뭐라 하지? 주지라고 하면 두 번째 문장은 부연인데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걸 뭐라 하지? 우리가 예시 상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시 또는 상술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물고기 뭐죠? 물고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깨끗한 자연 환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비유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비유야. 저기에 십자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교회가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기호법입니다. 그죠? 기호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296쪽의 맨 하단에 뭐가 있죠? 소견놓은 겁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야.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유아독존적 생활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토마스만의 말대로 거기 토마스만이 나왔네. 그죠? 거기 난 토마스만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그 개체의 상호연합에서만이 유재성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다음 나오기를 뭐라고 하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지르게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억이 만약에 전제라는 말입니다. 니은이 뭡니까? 주지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에다가 이런 말이 들어와줘야 돼요. 앞에. 그래서 늘 접속 없으면 접속을 만들어 넣어주는 연습을 해야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문맥을 쉽게 잡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있죠? 이 디귿은 기억, 니은은 뭐야? 결론이야. 그죠? 따라서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유아독존적 생활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뭐죠? A는 B에 한다는 정책명제가 지금 여기 나왔어. 마지막 토마스만의 말은 뭐죠? 부연으로서 말입니다. 뭐라고? 속여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인간은 하나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그 개체의 상호연합에서만이 유재성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뭐가 나왔죠? 여기는 논거가 나왔죠? 그죠? 논거가 나왔죠? 소견논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나온 소견논거를 들 때 주의하라 했죠? 뭐라 했지? 잘못된 권위의 호소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그의 주장을 끌어온다니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이 말하고자 하는 영역의 대표적인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말입니다. 다시 거기 나오는 어디 295쪽 맨 하단입니다. 거기나 295쪽의 맨 하단에 한번 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음 중 보기 밑줄 친 기억의 두 뼈치마는 근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학에 비하여 영화가 이처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영화는 심오한 사상이나 복잡한 심리 묘사를 하는 기능이 매우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는 그저 대중적 기호에 맞을 정도로 즐겁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분명한 편견이다 그랬어요. 분명한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적절하지 않다란 이야기죠. 그렇죠? 영화는 그렇게 뭡니까? 대중의 기호가 뭐야? 대중의 기호가 뭡니까? 그 위에 나오는 대단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것. 그렇죠? 대단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것. 즐겁고 건강하면 돼. 그러니까 대중의 흥미성에 영합하는 것. 이러면 된다는 평가는 편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보신 대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근거는 뭐죠? 저 위에나 문학에 비해서 영화가 뭐죠? 관념성과 추상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여기나 영화도 추상적이고 관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돼. 그렇죠? 문학에 비해서 영화가 추상성과 관념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여기나 영화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조작이나 과학적 기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다음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그 밑에 12년 기상직 문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문학사와 묶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합지문이라는데 김 교수는 그동안 쓴 논문을 모아 1930년대 문학연구라는 제목을 책을 내려고 한다.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 뭐죠? 소재나 제재 또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 먼저 카프 해체에 대한 작가들의 반응 됐습니까? 거난 카프 해체 아시죠?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신기양파 문학의 대도한 사회적 배경, 전향소설과 관찰문학의 관련 양상, 한국의 근대문학에서 구인의 위치. 자,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찍어. 몇 번입니까? 3번? 자, 그냥 재미삼아서 이거죠. 이게 언제야? 1925년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평해상 이들 갖다 우리가 뭐라 하지? 경향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들 뭐라 하죠? 우리가 신경향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맞죠? 그럴걸? 그래서 이 카프가 말입니다. 언제? 일단 1925년에 결성돼서 1935년에 해체되죠. 이때 해체되는데 이때 해체된 과정에서 이제 제3전선파의 등장, 구인의 등장 여러 가지가 있어. 아무튼 다 여기 문학산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1번은 맞는 것 같아. 그죠? 카프 해체야. 그 다음에 신기양파 문학의 등장이 언제야? 25년이야. 염군사와 파스칼하고 통합이야. 그죠? 염군사와 파스칼하고 통합이 된 때가 바로 이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데 이때는 20년대 문학이야. 30년대가 아니고. 그죠? 이건 30년대 아니고 20년대가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전향소설과 관찰문학론. 자, 그래서 3번에 전향소설하면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채만식이. 누가 있어? 유진호. 누구야? 박화성. 누구야? 채만식. 얘들의 공통점 뭡니까? 얘들의 공통점 뭐야? 모두 다 동반작가 출신들이지. 그렇죠? 그들은 어디 출신들이야? 염군사 파스칼라 출신들이죠. 그럴걸?
그럴걸? 그런 동반자카 신들이야. 그들은 염군사 파스큐라 출신들인데 1930년대에 뭐요? 전향해버린 사람들이야. 저는 늘 나한테 이걸 두 줄로 나눠서 쓰지. 왜냐하면 만식이는 두 번 들어와보네. 한 번 탔어 그만 이어서. 그죠? 저는 늘 이렇게 나눠서 쓰죠. 얘들은 모두 동반자카 출신인데 얘들은 누구야? 전부 다 군의 멤버들이야. 그죠? 얘는 뭐죠? 훗날 중도문학을 표방한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최만식, 염상섭은 중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죠. 초기에는 동반작가 출신이었으나 30년대 이후에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만식, 염상섭 하면은 한국의 중도문학을 대표하죠. 좌도 우도 아닌. 그죠? 아마 그럴걸? 이 구인의 등장이 언제야? 33년이야. 1933년이야. 그죠? 됐습니까? 다음. 그러므로 4번도 맞는 이야기고 3번도 맞는 이야기야. 그냥 관차문학론은 이제 문학론을 좀 공부 좀 하셔야 하는데 이식문화론, 주변문화론 많이 있는데 관찰문화론은 것은 1930년대에 등장한 소위 사실주의입니다. 그죠? 사실주의가 뭐지? 사실주의가 뭐야? 백길사자죠.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야. 얼굴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사시라고 하는 것은 야 정말 그 그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사실적인 사실을 이렇게 쓴 거야. 사실. 사실적이야. 정말 인물화 봤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더라. 이런 거 있지. 시험에 잘 나와. 사실.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실적 할 때. 그죠? 그랬을 때 사실주의는 현실 있는 그대로 포착 서술 묘사하는 문학이야. 그죠? 맞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 우리가 관찰문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이야. 297쪽에 와 있어요. 국회직 구급 문제 보십니다. 남녀간의 기획 균등의 필요성을 취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복유의 주장의 근거나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걸로만 묶인 걸 물어봐주고 있네. 거기에 뭐가 나와주고 있냐. 거기 나오는 남녀간의 기획 균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필요하는 일은 여자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관학교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올리고 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문화와 교육의 소산이다. 직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요즘 남자 간호사나 남자 미용사가 흔히 볼 수 있다는데 딱 보니까 답은 나오네. 그치? 거기 나오는 먼저 거기 나온 디귿은 절대 될 수 없지. 왜냐하면 남녀 차별의 원인의 문제라고 봐줘야 돼. 이건 그렇죠? 그렇죠? 디귿은 일단 남녀 차별의 원인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남녀 간의 차이는 문화와 교육에서 이건 원인이야. 일단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기억번은 말입니다. 여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죠? 이어서 니은번은 말입니다.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들 수 열어주자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남녀 평등에 좀 적절하고 거기 나오는 니을은 말입니다. 적절치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니은, 디귿, 미음 중에서 답이 4번에 나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빼라면 전 디귿을 빼요. 이건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뭐죠? 여러분 자신은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결국은 남녀 차별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그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그죠? 니은, 디귿, 미음이 모두 답은 될 수 있지만은 거기 나온 뭐죠? 빼라면 전 니은을 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13년 소방직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글 전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요. 그러니까 서서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서서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한글 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야. 이상은 말입니다. 뭔지 아시죠?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상이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상은 영원히 우리 앞에 있다 그래.
우리는 작은 걸 이루고 나면 더 큰 걸 더 바라기 때문에 이상은 우리 영혼이 우리 앞에, 그러니까 한글 전용은 영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한자가 절반살 자전은 우리 언어인식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이어야 하는 이유죠. 다음 이어서 한자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모양을 본다. 이건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어 4번 한글 전용은 극단적으로 이루어서는 안 되고 후세의 교육과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왔네. 그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묘사가 나왔습니다. 묘사는 보여주기죠. 일단 거기 나오는 묘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묘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디가 있나? 없나? 우리 교재로 300쪽이에요. 300쪽 봐주십시오. 300쪽에 2번과 3번 봐주십시오. 거기 나오는 2번과 3번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2번과 4번을 먼저 설명하겠어요. 시간관계상 2번과 4번에서 거기 나오는 2번은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죠? 설명적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설명적 묘사는 대체로 어디에 있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1차적, 사전적, 1차적이며 사전적이며 지시적 언어만이 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번엔 문학적 묘사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죠? 정서와 분위기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정서와 분위기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차적이며 내포적이며 함축적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죠? 거기 나오는 2와 4는 완전히 다르죠? 2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뭡니까? 서해안 국도를 지나가면서 본 것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들이고 4번은 말입니다. 이 녀석의 메밀꽃 필무려서 말 그대로 뭘 보여주고 있어? 정서와 분위기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묘사라고 하면 여기 나온 4번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위 글쓴이의 심적 태도가 들어가는 이런 것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 나오는 묘사라고 이야기한다.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 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일 그 앞에 나와주고 있는 이 98에 나와주고 있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을 급하게 빼오느라고 옷을 떨어뜨리신 분 제가 밖에다 걸어놨습니다. 사물함에다가 걸어놨어요.